네, 다시 좀 진행을 해볼게요. 13번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UML 클래스 다이어램에서 이 세 가지 관계, Association, Aggregation, Composition, 이 차이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그죠? 이 Association은 그죠? 아까 뭐가 있었나요? 차와 소유자처럼 차를 구매하면 연결이 되었다가 또 차를 팔면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는 그래서 필요할 때 붙였다가 또 필요 없으면 끊고 하는 이런 관계라서 이걸 어소시에이션 이걸 연관이라고 하는데 뭐 관련된 거죠. 관련된 거 그렇게 보면 되고 방금 이제 에그리게이션은 그죠. 책이면 예를 들면 저자와 같이 이렇게 책과 저자와 같이 구성되는 것 컴포지션이면 요 제품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그 요쪽에 있는 그 부품까지도 같이 없어질 때는 요와 같이 새카맣게 표시해서 컴포지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꼭 이렇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ML의 다이아그램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그 우리가 시스템의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은 내가 새로 개발되는데 이게 우리 비즈니스 전체 그 문맥이나 컨텍스트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아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은 액터와 시스템 간의 이렇게 상호작용들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반면에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어떤 구조인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구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정답은 배치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어지겠죠. 구조 모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정적인 그 클래스들 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동작, 시스템이 어떤 명령어를 받으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결과를 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챗 GPT는 어떤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되는가? 아까 우리가 챗 GPT를 돈 내고 임대해서 쓰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100%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 로컬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그냥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스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16번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시스템인가? 구글 드라이브도 그죠? 우리 로컬에 있는 건 없잖아요. 다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서버라든지 또 스토리지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의 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17번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개발에 어떤 아키텍처 패턴이 유용한 건가? 그렇죠. 우리가 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뭐예요? 어떤 철수와 영희가 그죠? 어떤 그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서버에 보내갖고 얘가 이렇게 영희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라서 철수와 영희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르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그죠? 이렇게 챗 서버가 있겠죠, 그죠? 채팅해주는 서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메신저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우리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뭐 TTS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텍스트 투 스피치. 또 음성을 인식해서 또 텍스트로 바꿔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고 압축을 하고 또 이런 뭐 이런 그 음성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단계 단계 여러 번 이제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는 그죠? 그래서 음성을 마이크로 받아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또 백색 잡음도 제거하고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파이프 앤 필터 방식으로 그렇게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9번 쪽에는 19번에는 어떤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갖다가 놓으면은 다른 데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쓰고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또 다음에는 누군가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또 여러 개가 또 가져갔다 쓰는 이런 방식의 그런 그 아키텍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저장소 아키텍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 아키텍처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블랙볼드, 블랙보드 아키텍처다. 마치 우리 칠판처럼 그죠? 칠판에다가 어, 점심 먹으러 어디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친구들이 와갖고, 점심 저기 우리 경슐랭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우리 칠판, 블랙보드 그런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층형 아키텍처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층형 아키텍처는 그죠?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어 놓는 건데, 이렇게 3티어다. 그러면 요 계층이 3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사용자가 있고 보통 안쪽에는 어, DB와 같은 이제 스토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바깥쪽에는 사용자에게 뭔가를 그 이렇게 입력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걸 우리가 표현 계층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얘가 받아서 이쪽 밑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여기가 이제 응용 계층이 되어지고 이게 받아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계층.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억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걸 받고 응용으로 보내서 응용이 표현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리턴해주는 요와 같은 아키텍처를 우리가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3티어 계층형 아키텍처이고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들은 요 저장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은 다 맞는 거고 가장 머린 것은 통신 계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에센스 책을 봤더니만 그죠? 계층형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은 OSI라고 해갖고 통신에서 널리 쓰이는 그 7개 계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계층형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시간에 21분은 어떤 그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설계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 그래서 런타임 때 실행 시간에 어떤 어, 기능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거 이런 게 어떤 패턴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케이크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이렇게 뭐 초도 꽂고
그다음에 과자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장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이렇게 바로 꼽을 수 있도록 아, 그와 같이 그 소프트웨어도 런타임에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와 같은 그 아키텍처 패턴들을 어댑터, 빌더, 또 싱글톤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은 데코레이터 패턴이 되어지겠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어댑터 패턴은 아까 언제 쓴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그 PPT로 설명할 때는 전에는 A와 B가 그 이렇게 주고받고 호환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런데 뭔가 세월이 흘러서 기능이 추가가 돼 갖고 이제는 A와 B가 A가 보냈는데도 이제는 B가 받을 수 없게 되었어. 이게 호환이 안 돼. 그럴 때 요 사이를 이렇게 채워갖고 얘네들이 여전히 주고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패턴들이 어댑터 패턴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싱글톤 패턴은 그죠? 그 오직 하나의 객체만 생성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대학교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럼 이 세상에 경기대학교는 오직 하나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유일하게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패턴이 싱글톤 패턴이 되어지겠습니다. 22번 같이 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항으로 가는 운송수단이라고 해봅시다. 공항으로 가는 운송수단인데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데 뭐 어떨 때 이렇게 차로 다니다가 예를 들면은 그 공사로 인해 갖고 도로가 다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탑승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때는 차에서 내려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퀵으로 오토바이를 타고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운송수단 그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것을 실행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동적으로 어떤 A를 썼다가 B를 쓰고 B를 썼다가 C를 쓰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그런 패턴이 이제 뭐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스가 있고 또는 승용차가 있고 택시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간은 버스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택시로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승용차로 해서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도록 그 탑승 수단을 이렇게 계속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은 이 중에서 전략, 스트래터지 패턴이 되어지겠습니다. 23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비디오를 변환하는 여러 가지 그 변환 종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비디오 그 변환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자가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제어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디오 변환하는 여러 가지 뭐 믹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환 그런 그 프로토콜 알고리즘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제어하기보다도 그거를 다 이렇게 얘에게 맡기고 사용자는 그냥 뭐 틀어줘, 어디로 보내줘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명령 주면 이 비디오 컨버터라고 하는 것이 얘가 이것들을 다 알아서 제어해 주게 되면 사용자는 이렇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대신 얘가
나머지 복잡한 일을 다 떠맡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복잡한 일을.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 패턴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이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비디오 변환을 다루어야 된다. 그럴 때 마치 우리 그죠? 어떤 비서처럼 비서처럼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비서가 그 복잡한 일을 다 이제 하고 주인에게는 결과만을 이제 이렇게 리턴해 주잖아요. 이렇게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마치 사용자는 이 뒤에 있는 걸 안 보고 바로 정면에 비서만을 본다 그래갖고 그 비서의 그 얼굴을 정면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 그 포사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많이 쓰이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포사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앞면 또 정면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비서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앞에서 쭉 이렇게 훑어봤던 역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까 PPT로 한번 돌아가서 그 다음 우리가 또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그 개발한 프로그램이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짠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버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한다 또는 테스팅한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네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장 기본 단위 유닛인 이게 뭐 클래스가 됐던 또는 자바로 얘기한다면 메소드가 됐던 가장 기본 단위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위 테스팅이라고 부르고 단위 테스팅이 이제 성공되면은 단위와 단위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합 테스팅. 요거는 주로 그죠? 인터페이스 부분에 집중하는 테스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 테스팅이 되면은 이제 모든 거를 다 모아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은 전체 이제 시스템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돈을 그 이제 지불할 고객이 이걸 인수해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의뢰한 것들을 잘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는 인수 테스팅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 할 때는 요 제일 적은 유닛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계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창발적 속성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예를 들면은 시스템을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얘가 성능이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성능. 이 퍼포먼스라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A, B, C, D 네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A가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부분이 우수하다고 해갖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분이 아주 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가 성능이 좋다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창발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성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모아놓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
다 모아놓고 시스템 차원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창발적 테스트, 속성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비기능 요구사항들이 다 이런 창발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 다 모아놓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뢰성 테스팅, 이 뭐 B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모아놓고 신뢰성 테스팅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요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블랙박스는 뭐예요? 코드를 보지 않고 그냥 이 프로그램의 명세서만 보고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블랙박스, 그래서 코드 안쪽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해서 블랙박스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코드의 그 흐름들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테스트한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구분해야 되는데, 알파와 베타는 다 개발자보다도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알파 테스트는 고객을 보통은 개발자 사이트로 초대해서 개발 환경에서 고객 관점에서 테스트해 보는 게 알파 테스트라고 한다면, 베타 테스트는 이것도 역시 고객 관점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아예 그냥 고객 환경에서,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하도록 하는 게 베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출시 이전에 그 프로그램에 그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버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또 그 탑시들이 이제 수험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그 지나가는 길목을 잘 살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탑시시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 테스트 데이터, 다시 말하면 이제 모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요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확인을 위한 그런 모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어떤 길목들을 봐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용어가 코드 커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총 7가지의 그런 코드 커버리지가 있는 겁니다. 한번 짤막하게 그냥 키워드만 짚어보면, 문장 커버리지.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은 한 번씩을 다 체크해 봐야 된다. 결정 커버리지. 프로그램에 있는 조건문의 전체를 true, false 쪽으로 한 번씩은 다 커버해 봐야 된다.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 커버리지. 프로그램 조건문 안에 있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다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게 조건 커버리지예요. 결정 조건 커버리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죠?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조건을 참 또는 거짓으로 한 번씩은 다 체크하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조건들도 true, false를 한 번씩은 다 따라가 봤다. 그럴 때 결정 조건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다중 조건 커버리지, 조건들의 모든 조합들을 다 테스트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어, n개가 있으면, 조건이 n개이면 다중 조건을 하려면은, 그죠? 이 테스트 데이터가 2의 n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되게 이제 그 모든 조건들의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 사용이 어려워서 MCDC, 요거는 조건이 n개이면 테스트 데이터는 n 플러스 1개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가장 높은 그 테스트 기준이 바로 요 MCDC가 되어지겠습니다. 모든 경로는 그죠. 지나가는 모든 경로를 다 커버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커버리지를 고객이 제시하면 요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어, 결정 커버리지는 아까 뭐예요? 여기에 if문 같은 조건문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요와 같은 코드가 주어지면 코드를 요와 같은 그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그리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여기에 큰 if문이 있게 되겠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if문 조건문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문에 true 또는 false 이쪽도 true, false를 한 번씩은 다 지나가게 하는 게 아까 결정 커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떤 모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지 결정문에 모든 true, false를 다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다 해봅시다. x는 2, y는 1, 뭐 z는 6을 넣었다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디를 통과할까요? x가 2니까는 1보다 크네요. 그래서 참이네요. 또 y는 1이에요. 이것도 참이네요. 그래서 참 and 참이니까는 얘는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추루 쪽을 이렇게 지나서 오니까는 z는 6이었다가 x는 2로 나누니까 이제 z는 3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x가 2다. 이것도 참이에요. 그다음에 z는 3과 같으니까는 3이니까 이것도 참이에요. 추루, OR 추루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참, 두 번째에서도 참을 지나갔네요. 아직 F 쪽은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X3, Y는 0, Z1을 이렇게 입력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X는 3이니까는 이거는 거짓이겠네요. 그죠? 하나라도 거짓이니까 end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네. 내려와서 이번에는 X는 2와 같냐? 이것도 F잖아요. 5하니까 이쪽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Z가 1인데 1은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큰 조건문의 참 거짓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커버리지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만족하는 가장 최소한의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서 제시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시오 그러면은 요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어, 순환 복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그죠? 우리가 라인이 길다고 꼭 복잡한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키가 크다고 힘이 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키가 적은 사람도 힘이 셀 수 있으니까는 이것도 옛날에는 라인이 길면 코드도 복잡하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걸 우리가 컴플렉서티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복잡한지를 그 수치화하는 건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맥케이브의 그 순환 복잡도를 이제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요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는 프로그램이 구성하고 있는 면의 수가 몇 개냐, 면의 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산수학에서 배우는 오일러 공식인데 면의 수는 그 간선의 수 마이너스 노드의 수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안쪽 면뿐만 아니라 바깥 면들도 전부 다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어떤 프로그램이 코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코드를 이렇게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면의 수는 몇 개일까요? 면의 수는 엣지의 수 마이너스 노드의 수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엣지는 뭐예요? 엣지는 요와 같은 화살표죠. 이게 몇 개 있나요? 이게 뭐 누가 친절하게 10개 있다고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10. 노드는 이런 게 노드잖아요. 노드는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네요. 9개가 있어요. 플러스 2 하니까는 얘는 얼마가 나와요? 3. 아, 이 코드가 구성하고 있는 그 영역 또는 면은 3개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렇게 하나의 영역, 면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렇게 해서 또 하나의 어떤 면,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둘. 요건 이제 안쪽 면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바깥도 하나의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으로 제안한 맥케이브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요걸 우리가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다 이렇게 이제 표서 그래서 요 프로그램의 순환 복잡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한 후에 요 면의 수를 카운트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어쨌든 어, 얘가 계속 수정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 역량,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유지보수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수정형 유지보수는 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는 버그나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걔를 고치는 것, 이걸 우리가 수정형, 뭔가를 이렇게 어, 코렉티브, 교정하는 거잖아요. 교정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수정형 유지보수다. 적응형 유지보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OS에 얘를 맞추도록 변경해 주는 것, 적응형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기능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때 그걸 우리가 완전형 시스템을 더 퍼펙티브하게 만들어주는 완전형 유지보수다. 그 다음에 예방형은 버그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능이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뭐 적응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요구되지 않았는데도 프로그램을 짤 때 너무 어떤 마감일에 급하게 짜갖고 나중에 돌아봤더니만은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여기에 버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가다듬는 그래서
버그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예방형 활동이다. 그래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리팩토링이 대표적인 기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언제 이게 끝나는지 그 개발 기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방법이 요 CPM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것, 요걸 우리가 이제 임계 경로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프로젝트의 작업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작업표는 보통 그죠? 프로젝트 동안에 해야 될 작업들이 이렇게 쭉 A부터 I까지 있다. 이걸 나타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존도가 있는 거잖아요. C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끝나야지 C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업에 그 배정된 시간,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는 8시간. 이게 시간보다도 그 날짜 8일이라고 해봅시다. B는 10일 이렇게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끝나야 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 의존도, 그 다음에 그 작업이 완료하는 데 걸리는 그 소요 시간 이런 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요 프로젝트가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추정하는 기법이 바로 CPM, 다시 말하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임계 경로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먼저 첫째, 요 작업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업을 이렇게 노드로 표현해주고 C라는 작업도 노드로 표현해주고 단 여기에 그 디펜던시가 C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끝나야지 C가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아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C를 그죠 우리가 결혼한다. 예를 들면 결혼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 뭐예요? 예를 들면 남자인 경우는 신부가 있어야 되죠. 신부가 있어야 되고 B 예식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신부와 예식장이 준비가 되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A와 B가 완료되어야 된다. 이런 의존도 관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존도 관계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나타냈다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 최단 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험에도 또 여러 번 또 단골로 등장하니까는 같이 한번 최단 시간을 계산해서 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그 중요한 임계 경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A는 완료하는데 8일이 소요됐다고 그랬잖아요. B는 10일이에요. 그러면 C라고 하는 작업이 시작되려면 최소 며칠이 있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시작되려면 최소 1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해로 8일 만에 신부를 구했는데 예식장을 구하는데 10일이 있으니까는 어, 어, 예식장이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10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D는 얘는 이렇게 바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8일 만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D를 수행하는 데는 8 더하기 9 하니까 17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C도
18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가 되겠죠. 완료할 수 있는 거죠. E는 E가 되려면 이제 B밖에 없으니까 이건 15일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F를 봅시다. F는 이쪽은 18일에 끝나고 이쪽은 17일에 끝나고 있으니까는 F가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날은 18일이 되는 거죠. 18일. 그래서 F가 완료되는 것은 21일이 제일 빠른 거거든요. G를 한번 봅시다. G는 이쪽은 17일이 걸리고 이건 15일이 걸려요. 따라서 G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17일 지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틀 걸리니까 19일이 되어지는 거죠. H를 봅시다. H는 이쪽은 21일이 걸렸고 이쪽은 19일이 걸렸어요. 따라서 H도 21일이 돼야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H가 끝나면 25일이 되어지는 거죠. 어, 반면에 음,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I는 끝날 수 있는 게 21일, 15일이니까는 24일이 되어지나요? 24일이 되어지나요?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은 얼마예요? 여기까지 끝나면 얘는 24일인데 24일 날 끝났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마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H가 끝나야지 비로소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가장 빠른 시간은 이제 25일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25일을 형성하고 있는 요 그 25일을 형성하는 요 경로,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B를 거쳐서 C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 F로 왔다가 H로 가는 경로, 요게 바로 25일 가장 빠른 날을 결정하는 경로라서 요걸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에서는 그죠? 어떤 게 있나요? 요 왜 이걸 크리티컬 가장 그 중요한 경로, 임계 경로라고 하나요? 왜 그러냐면 요 임계 경로상에 있는 B나 C나 F나 H나 요 각각의 일에서 지연이 발생하며 전체 프로젝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24일 날 끝나니까는 하루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가장 빨리 끝내는 게 25일이니까는 하루에 여유가 있지만 임계 경로 상에 있는 것들은 하루라도 딜레이가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프로젝트 할 때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되는 경로다 그래갖고 크리티컬 패스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능숙한 숙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배정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게 되면은 프로젝트들의 최단 완료 시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 CPM 방법들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도 점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지금 제대로 계획 대비 잘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나 일정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진도를 점검하는 역량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기법으로 EV라고 해갖고 E가 earned, EARNED value, 지금까지 획득한 가치,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얼마나 가치를 획득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로 EV, 그래서 earned value를 그렇게 뭐 관리한다 해갖고 EVM 기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프로젝트에
그 일감이 6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런데 얘가 그죠? 계획시에서는 얘를 그 완료하는데 걸리는 날짜가 5일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얘를 그 완료하기 위해서 10일이 소요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예상 완료일은 1월 25일인데 실제 얘는 한 5일이나 6일 늦게 2월 1일 날 완료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 완료일이고 아주 요빈 것은 아주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빈 데는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2월 15일 날 완료되었는데 예상인데 2월 15일 날 완료했고 얘는 또 4월 15일 날 완료인데 4번 작업은 보름이나 땡겨서 4월 1일 날 완료했네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여기는 이제 50의 노력이 들어갔다. 그래서 계획 예상된 노력, 실제 현재까지 현재 진도 점검이니까 그죠. 현재까지 투입된 노력, 예상했던 완료일, 실제 완료한 날짜 이런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예상만큼 빨리 가고 있느냐, 늦게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진도 점검 역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월 1일이 기준이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계획서상으로는 4월 1일이니까는 이제 1번, 2번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죠?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는 1번, 2번, 4번이 이제 완료가 된 거. 이런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어떤 정보를 한번 계산을 해보냐면은 그 전체 예상 노력들 이것들은 그죠? 이 프로젝트 계획서 상에서의 전체 예상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이제 330 데이지가 나오네요.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 4월 1일 날 진도 점검이니까는 그때까지 어, 예상 노력이니까 그죠. 4월 1일, 4월 1일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요 부분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나요? 그럼 30데이즈가 되겠네요. 예상 노력이니까.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 완료된 예상 노력이니까 그죠? 4월 1일까지 완료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완료된 예상 노력이 5, 25, 40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70데이즈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실제 특정 기간까지 완료된 그런 그 투입된 노력들은 여기를 보면은 10일에 20일에 그다음에 50일이니까는 80데이즈가 있겠네요. 이런 항목을 가지고 얼마나 앞서 나갔다 또 처져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EV라고 하는 것들은 뭐죠? 총 예상은 330인데 그 중에서 예상으로 70이니까 예상 대비 지금 이 프로젝트 진도율은 21.2%가 예상 대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 예상은 30인데 그죠? 실제로는 70을 수행했으니까는 지금 진도 대비 233%가 나가고 있어서 얘는 계획 계획보다 실제 이렇게 진행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만큼 빨리 지나가고 있냐 이게 40일을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드 벨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진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엔지니어들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역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탑싯은 우리가 기술 영역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자일인 스크럼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해가고, 또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아키텍처와 같이 큰 그림을 잡고, 이거를 내가 자체 모든 거를 다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임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한 학기 배워도 이렇게 커버해야 될 역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탑시을 우리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15가지 역량 정도를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전체에 어떤 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커버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 있었잖아요. 특별히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들을 실제로 또 도구를 통해서 특히 또 탑시스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서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7시부터 우리 대학원 TA 조교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저는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디 아까 24분까지 한번 23분까지 했는데 24분 한번 해봅시다. 코츠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코츠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코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커머셜, 오프 더 쉘프라는 우리 마트에 가면 선반 위에 있는 어떤 제품 그냥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구매해서 내가 개발하는 그 부분에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개조해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잖아요. 우리 은행 결제하는 건데 그런 결제들을 내가 처음부터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구매해서 써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코치라고 부르는데 이 가장 적합한 설명은 그죠? 이렇게 돈을 주고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 어떤 버그 또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결함 이거를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이 결함을 100% 제거할 수가 없어서 이 결함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그죠? 결함을 예방하는 방법. 예방해도 안 되면 결함을 식별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래도 100% 제거가 안 되면 결함을 우리가 허용해서 사고로 가지 않게 큰 어떤 사고로 가지 않도록 결함을 허용하자. 그래서 대부분 그죠? 이중화 또는 삼중화 뭐 이런 식의 대비책을 쓰는데요. 여기 결함 허용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래서 1번 결함은 피할 수 없어서 100% 제거하기보다는 허용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결함이 하더라도 시스템이 실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중화, 삼중화해서 중복 구조와 대비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어, 제가 이거 설명이 틀렸네. 결함은 어, 100% 제거하기보다도 허용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예, 이거 여기서 정답이 다 맞는 거 보호 시스템도 대표적인 그런 결함 허용 구조네요. 예, 결함은 100%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이건 아마 모든 게 다 맞는 답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상 관리로 해서 버전 관리, 그다음에 또 시스템을 나중에 통합하는 통합 관리, 또 변경이 있을 때는 누가 이거를 담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변경 관리들이 형상 관리의 3대 그런 관리라서 관계가 없는 게 개발자 관리가 되어지겠네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책, 그죠? 오픈 소스라고 해서 다 무료가 아니라 어떤 나중에 또 비용을 또 청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선스 정책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상호 라이선스로서 그 오픈 소스를 내 마음대로 변경, 개작할 자유는 있지만은 이거를 이용해서 내 저작물을 2차적으로 재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내가 만들었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되는 상호 라이선스는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GPL 라이선스 정책이 되어지는 거겠죠. 나머지 이런 정책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테스트 중에서 알파 테스트는 그죠?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건 사용자 주도가 맞고,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를 테스트하는 거 많고, 또 사용자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 맞는데 틀린 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이용할 운영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초대해서 개발자 환경에서 테스트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되어지겠죠. 베타 테스트는 이거는 개발자 환경이 아니라 그죠?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테스팅의 아주 명언인데요. 명언인데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버그가 있다는 것을 보일 뿐 테스팅을 수없이 많이 하더라도 버그가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테스팅의 어떤 그 한계를 이렇게 지적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다익스트라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뭐 수천 번, 수만 번 했더라도 이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없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버그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창발적 행동은 뭐예요? 성능이나 보안 테스트 할 때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분이 성능이 좋다 그래도 전체가 성능이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성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시스템의 그 성능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행동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어지겠어요. 32번 프로그램의 순환 복잡도. 순환 복잡도는 그죠? 면의 수를 면의 수를 카운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순환 복잡도는 뭐냐면 면의 수를 봅시다.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하나, 여기 둘, 셋, 넷, 여기도 이렇게 또 둘러싸인 면이네요. 다섯, 그다음에 바깥쪽 여섯 개.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육복잡도하다. 육복잡하다. 그래서 어,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 프로그램의 기준 경로를 찾아라 그러면은 그죠? 이 여기에는 기준 경로가 여섯 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면을 형성하는 경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기준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 지금 7시지만 한 5분 정도 해갖고 요 끝까지 하고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으시오. 몇 개인가? 최소한을 찾으면 돼요. 최소한. 그래서 여기가 지금 if문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if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갈 수 있고 거짓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하고 거짓을 다 가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어떤 어, 그, 어,
그 지불할 어떤 페이먼스, 어떤 개월을 물어보니까는 만약에 2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4를 집어넣으면 뭐 18보다 큰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20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도 참으로 가고 여기에서도 참으로 가고 여기에서도 참으로 가고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에 if문이 세 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와서 참 여기서도 참 여기서도 참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통과되잖아. 어, 그 다음에 6보다 적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4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F가 되겠네요. 그죠? F. 여기서도 F. 여기서도 F를 되니까는 18보다 큰 거와 6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다 true F를 다 거쳐가니까는 최소한 테스트 케이스는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4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데 소프트웨어 제품이 가져야 될 8대 주품성. 우리 3학년 수업할 때 매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기성호사, 신보유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능 적합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있으려면 성능이 높아야 되고 호환이 있어야 되고 사, 기성호사, 사용성,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신보유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보안 품질이 있어야 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이식성이 좋아야 된다. 이게 국제 표준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8대 품질이 되어지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 아까 설명했는데 17개가 크게 나누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지나봐야 된다. 모든 경로를 다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굉장히 강한 어,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 그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약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코드 커버리지에 약한데, 약하다는 건 뭐예요?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그 기준을 달성하기가 쉽다는 거겠죠. 쉽다. 그다음에 강하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게 모든 경로 커버리지가 되어지고 가장 약한 게 이제 문장 커버리지인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결정 커버리지 요 정도 여러분이 체크하고 조금 더 만약에 출제하는 사람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 MCDC 커버리지 정도 하는 것까지만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현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그렇습니다. 36번 리팩토링 이건 아까 그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데 미리 그 어떤 예방 차원에서 코드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 코드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그런 유지 보수기 때문에 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지 보수다 해갖고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유지 보수 활동이다. 37번 소프트웨어의 일생을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면서 진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언젠가는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소프트웨어 진화에 해당되는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이 진화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이제 막 배치가 되어서 한참 이렇게 이렇게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아키텍처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조금 노화가 돼 갖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에이징이라 그래서 그죠? 에이징이라 그래서 예. 노후화가 되는 거잖아요. 노후화가 되어지면은 어떤 데는 너무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중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아주 조금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싱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은퇴기에 접어든다. 그러면 운영만 하고 더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그 이 소프트웨어가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칠 것인지 그렇게 정책을 정의하는데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어지는데 소프트웨어 진화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키텍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문제가 남았나요? 네. 레거시 시스템은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어서 레거시라는 것이 그죠? 우리 영어로는 그죠? 레거시라는 것이 유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죠? 어,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한 10년 전, 20년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된 건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잘못된 설명은 뭔지 한번 봅시다.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와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뭐 코볼 같은 옛날 언어로 개발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죠? 메인 프레임 같은 요새는 다 모바일, 뭐 패드 이런 걸 쓰는데 옛날에는 큰 대형 전산실에서 돌아가는 메인 프레임 이런 걸 쓰는데 거기에서 같은 오래된 하드웨어에서 동작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오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틀린 말은 아까 유산이라고 했는데 조상의 유산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레거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너무 현업과 맞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걸 업고 뭐 재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버리고 뭐 새로운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언젠가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틀린 말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리팩토링이 앞에서 나왔는데 또 언급이 되네요. 가장 잘못된 것은 리팩토링은 그죠?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유지보수 활동이다. 그다음에는 그 납기에 맞춰서 막 너무 허둥지둥 이렇게 코드를 개발했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그 프로그램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또 그래서 미래에 발생되는 문제를 미리 줄이고 예방하는 활동이다. 이거 다 맞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리팩토링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활동은 아니겠습니다. 이건 아까 뭐예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까 유지보수 유형 중에서 퍼펙티브와 완전 유지보수가 있어 거기에 속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리팩토링은 코드의 스멜 이걸 우리가 보통 코드의 악, 악취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법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코드에도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걸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데 스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그런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7시 10분인데 잠깐 이제 교수님이 오늘 강의했던 의도를 잠깐 좀 한번 랩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나에게 배정된 게 1차 시, 2차 시, 3차 시 3시간이 배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뭐 시험 탑시는 시험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었거든. 그래서 시험도 있고 그래서 한 15가지 역량 정도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탑싯을 이제 잘 보기 위한 역량은 뭐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서 15가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PPT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2교시는 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이거는 전부 다 하여간 우리 경기대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만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이 잘 좀 그래도 그 문제 레벨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 여부를 하기 위해서 39문제를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제 3교시에서는 실습 도구를 활용하는 이런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커버할게요. 3교시 실습 도구, 오늘 8시까지 해서 마칠게요. 마치는데 우리 한 5분 좀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도 잠깐 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7시 7시 20분에 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거는 우리 조수희 조교가 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탑시 등시자가 너무 많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인호 교수님이 여러분 탑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장인호 교수께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탑시 시험에 많이 응시해준 우리 컴퓨터공학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5월 18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그렇게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